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대내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논쟁 역시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누가 현재 집값이 반등이다, 아니면 현재 집값은 착시일 뿐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택과 결정을 앞둔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고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소식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보고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집값 논쟁에서 혼란을 만든 가장 중요한 주범이 뭐냐면 시장 내에서 초급매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초급매물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년에 11월달, 12월달 기준에서 이 초급매물들이 나와서 거래가 됐던 지역은 어디죠? 그래도 서울이라든지 인기 지역 안에서, 대단지 안에서 이런 급한 물건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거래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점 대비해서 30% 싼 가격으로 거래가 찍혔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정도 인기도 아니고 비인기 지역이라든지 비인기 단지,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거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을 이렇게 눈으로만 판단을 하다 보면은, 야, 여기는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주범은 초급매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계속 급매물이나 초급매만 보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봐야 될 중요한 지표,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현재 시장 내에서 미분양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고, 여기에 전셋값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전셋값이, 지금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럼 집 살 마음이 언제 생길까? 전셋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집 살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전셋값이 막 빠질 때 그게 생길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전셋값이 오를 때 생기고, 또 이렇게 오르는 시점이 돼야 투자자들도 앞으로 갭 투자 금액이 줄어들 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야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첫 번째 미분양에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분양 가구 수가 얼마 전까지 7만 5천 가구까지 얘기 들었는데, 조만간에 10만 가구까지 미분양이 증가한다 라는 말이 막 튀어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집 살 마음 드십니까? 당연히 걱정 먼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소리 나오는데, 자, 이 청약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어요. 어떤 곳은 잘 되고 어떤 곳은 개미새끼 한 마리 안 가는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자, 보게 되면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지역은 보게 되면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장이자이 뭐 이런 데는 이미 다 완판돼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198대 1, 은평 센트럴 아스테리움 11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끝났어요. 1순위에 전부 다 마감돼서 끝나버렸습니다. 뭐 추천 물량이고 이런 거 들어가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만큼 열기가 불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서울 외 지역은 완전히 이건 지금 뭐 찬물 끼얹어 놨지. 뭐 평택이라든지 경산, 담양 같은 지역들은 이게 경쟁률 보세요. 0.08대 1, 0.07대 1. 이게 경쟁률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황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자,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원체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6만 2천 가구 이상 넘어선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미분양의 사태를 좀 잠재우려고 진앙이 나섰는데, 자, 어떤 것들이 풀렸냐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의무가 없어졌고요. 실거주 의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청약 받고 나중에 전세 놓으면 될 문제예요.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제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9억이다 12억 원까지다 이게 있었지만 다 풀어놨어. 그냥 분양하면 중도금 대출 다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에 대한 특례도 더 확장을 시켜놨고요. 전매 제한 기간 역시도 많이 풀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지역들은 전매 제한 기간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주택자 청약 통장이 없어도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했는데, 자, 이게 다 완화의 효과가 좋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풀리게 되면서
야, 서울도 청약 규제가 풀렸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햇살을 받은 곳이 결과적으로는 서울이 돼버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입주 물량, 즉 공급 물량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는 4만 7천 가구 정도의 수요가 항상 있는데 이 수요에 맞춰서 집이 그만큼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거의 매년 2021년부터 22년, 2026년도, 27년도에는 아예 신규 분양 물량 자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 신규 분양들이 그래도 가장 저렴하고 지금 이거 못 잡았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더 받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니까 서울 쪽으로 수요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반면에 서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택을 예시로 들어서 좀 평택 분들께 죄송할 수 있겠지만 이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적정 수요 대비해서 이렇게 수요 이상의 물량들이 더 많이 이전부터 쌓여왔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물량 자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 이 세 번째 이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 완화를 하고 입주 물량이 어떻고 저쩌고 많고 적고 이거 다 깨부실 수 있는 게 이 세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근데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최근에 부산에 있는 신공항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착공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공항 근처에 있는 지역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이런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 동탄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난리가 나고 난리가 안 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 난리가 날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호재와 구체화된 호재, 이제는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대한 반응이 확연히 달라진 거죠. 막연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계속 지켜보던 투자자들은 이 당장 내년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구체화된 호재를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능히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규제가 있건 없건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건 적건 간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듯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은 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지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도심 개발, 뭐 사축 개발해서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이런 개발 계획을, 실시 계획을 내놨고, 여기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일정까지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까지 계속적으로 연달아 이 중심권에 계속적으로 개발 호재를 내놓은 상황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호재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얘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좀 쌓여 있는 호재를 내가 잘 찾아 들어간다면 경기라든지 금리라든지 전세값이라든지 회복이 됐을 때는 이런 호재들이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서울 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정리해 볼게요. 미분양 때문에 집값은 더 빠질 것이다. 이제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 이런 규제 완화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어딜까, 가장 인기 지역은 어딜까를 보시는 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개발 호재가 여러 개가 중첩이 돼서 미래 가치를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 이런 조건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서 모두 다는 이렇지 않죠. 지방 같은 경우나 서울 외 지역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기는 수요를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지역이에요. 가격을 뭐 20% DC, 30% D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수요가 걱정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좀 잘 거르고 조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전세값 하락이죠. 이 전세값 하락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집값은 빠질 것이다.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전세값 엄청나게 빠졌죠. 뭐 2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니까 말 다 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전세값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다 보니까 이 고금리발 때문에 이 전세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졌어요. 거의 7%, 8%까지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전세 이자보다는 월세가 싸. 그러니까 다 월세로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전세값은 뚝뚝, 수요가 빠지면서 전세값 뚝뚝 빠졌던 거죠. 자,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가장 심각했던 때가 2022년 11월 달, 이때가 11월이에요. 11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를 겪은 거죠. 완전히 V자 계곡을 이루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얘네들이 최악의 상황은 지금 면한 건지 아니면 반등을 했는지 지금 이 시점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11월 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있던 원인을 알면 그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알아볼게요. 자, 작년 11월에 정말 참혹했죠.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테 왔지, 여기에 레고랜드발 사태 터졌지, 시중에 자금 경색 나지,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 대출 금리 다 올라갔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났더니 조금 사람들이 좀 안심이 되면서 금리도 차츰차츰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까지 3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1월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좋게 나왔어. 이러다 보니까 파월 형님이 그랬죠. 이거 앞으로 기준금리 더 올려야 되겠네. 한 0.5 정도 올리고 좀 이런 상황을 고금리를 길게 가야 되겠어.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시장이 또 패닉이 왔지. 난리 났네. 거기가 미국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올리고 코픽스금리 올리고 결국에는 내가 또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계속 반복이었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종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됐죠. 자,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이 파월 형님이 완전 이 판도를 180도 바꾼 사건이 3월 10일 날 미국은행 파산 사태가 터지게 됐죠. 고금리 때문에 이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했던 예금자들이 소문이 다 났죠. 야, 은행에 손실이 크게 났댄다. 야, 나 거기다 돈 맡겨놨는데 은행 망하면 어떡해. 내 돈 못 찾겠네.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스마트폰으로 막 인터넷 달려가고 이래서 대규모의 인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여기서 정부에서 뭐 와서 진화를 했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이후에 실버게이트라든지 시그니처 은행이 추가적으로 파산했고 이게 또 유럽까지 넘어갔죠. 여기에 크레디트 스위스뱅크 은행 역시도 파산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빅스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 골맞던 게 터지는 거다 보니까 약한 애들부터 망가지는 거거든요. 계속 가기에는 좀 힘들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일단은 지난달에 비해서 0.4%가 낮아졌죠. 6%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물가가 잡혔네 라고 했고 여기에 좀 충격적으로 크게 낮아진 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이 전달 2023년 1월달만 하더라도 5.7%가 4.6%가 됐는데 지금 얼마만큼 내려왔냐 하면 작년 10월달에 생산자 물가가 8.2%인데 이게 4.6%까지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 계속 금리를 고금리로 갈 수 있겠는가, 0.5%를 갈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좀 은행 파산까지도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명분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지표라든지 미국 은행의 파산이 이 패드워치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이렇게 봅니다. 3월 22일 날 금리 전망을 0.5%는 아예 그냥 거론 자체도 안 하고 그건 나가리 됐습니다. 0.25냐 이제는 동결이냐. 근데 지금 현재 우세한 상황은 이게 계속 바뀌긴 하는데요. 베이비 스텝 0.25 올리는 게 92.3%로 우세하고 거의 큰 변동이 없는 한은 베이비 스텝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미국이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서 현재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4월 달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자니 지금 내수라든지 수출 경기 너무 안 좋아. 적자야. 그러다 보니까 가랑이 찢어질 것 같고 안 올리자니 환율이 요동이 칠 텐데 그게 또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운이 좀 따라주는 부분인 건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SVB 사태가 한국은행에는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금통위 위원 6명 중에서 4명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 있겠는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가 수준이 빠르게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3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4.5% 밑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연말에는 물가가 3% 초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님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다면 금리 인하 시점도 4, 4분기가 아닌 3, 4분기 시점으로도 당겨질 수 있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취득,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변동금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코픽스 금리예요. 이거 가지고서 변동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자, 신규 취급액, 신규로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적용받는 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인데, 자, 12월달 4.29였다가 지금 현재는 3.53까지 3%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들은 3%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금리로도 받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추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세 거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 거래량, 코픽스 인하, 연준 베이비 스텝 전망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다.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계속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비해서 거의 3,000건 이상 전세 거래량이 더 크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끝나게 된다면 2만 1,00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3월은 이제 집계 시작을 했는데 5,100건입니다 벌써. 그러면 4월 달이 돼야 이제 집계가 끝날 텐데 그때 보게 된다면 2만 1,000에서 2만 2,00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이 연말 돼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전세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전세값도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집이 이제 반등이다 아니면 집값이 꺾인다 라고 이 결정의 기로에 서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큰 변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